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뭐 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하고 이제 키스텝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사이드하고 대기업들하고 좀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 GP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은 뭐 기업들이 뭐 모빌리티 쪽에 뛰어들지 않은 기업들이 국내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너무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열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주식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빌리티가 사실은 굉장히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하늘을 나르는 뭐 UMA,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쪽도 있고, 뭐 길거리에서 이제 뭐 여러분 보시는 뭐 전동 킥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들이 뭐 하나의 도시에서 모여서 이제 서로 뭐 어울려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사업들이 커져가고 있고, 뭐 명확한 정의는 아직은 뭐 학술적이나 법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좀 굉장히 좀 핫한 분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뭐 얘기를 합니다. 뭐 디지털 전환이다, 변환이다, 대변혁이다, 뭐 부르는 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쪽을 이제 또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차도 소프트웨어다라는 얘기, 뭐 아이폰에 밖에 나온 거다라는 분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차는 이제 워낙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런 말은 좀 반대를 하지만,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플랫폼화 되고, 얘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에코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서비스화가 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 자체가 거의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지금 이 산업의 뭐 위너가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그 부분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마 많이 저보다 뭐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이제 전통 산업에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빡빡 터지면서 어떻게 이제 IT하고 접목을 해서 비대면이고 보다 편안하고 온라인 인터넷과 연결을 하느냐, 이런 쪽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음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아마 굉장히 커다란 키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뭐 대전환, 대변환, 뭐 후보, 당에 따라 지금 다르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자동차 산업이라고 이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아마 여러분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테슬라가 가장 무서워하고 테슬라를 위협하는 업체가 사실은 폭스바겐입니다. 옛날에 그 디젤 게이트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러면서 R&D 투자를 굉장히 좀 푸시를 했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자기네 나름대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한번 빵 터뜨리고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 자체는 이제 폭스바겐 V라는 타이틀로 Your Mobility, Your Service라는 이제 그 모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폭스바겐 V 같은 경우에는 자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 뭐 결국은 이제 HMG라는 그룹으로 하나 묶여있는 하나밖에는 없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사실은 서비스 쪽은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신문에 났던 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랬더니 중고차협회에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은 현대차 쪽에서는 그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진출하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살짝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라든가 중고차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헤일링 서비스라 그러죠.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OEM들은 다 웬만한 데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규제 이슈도 있지만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반대기업 정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꼭 할 수 있는데,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들어가서 뭐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데는 또 중소기업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모빌리티 쪽에서는 대기업 진출은 거의 이제 막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폭스바겐에서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벤츠도 BMW, 다임러 이런 업체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를 사물 인터넷 중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자체가 그 인터넷 오브 싱스라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컨트롤하고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이 되고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내연기관이 엔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차들이 커지고 자율주행하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제 저희 패신저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그 이제 승객, 드라이버보다는 승객 개념으로 이제 차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안에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즐기거나 업체 측면에서는 돈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를 하나의 이제 무빙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물 인터넷, 자동차와 다 연결된 중심 허브로 보고 있고, 그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저 회사에서 보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위쉐어라는 프리 플로팅 서비스, 그러니까 따릉이랑 똑같은 거예요. 따릉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차를 찾아가지고 주변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픽업을 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 주차장에 그냥 놓고 자동 결제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전기차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충전소, 지금 세계 전기차 1위 업체가 테슬라죠.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대 조금 못 팔았고 올해 50만 대 조금 못 팔았죠. 이게 이제 50만 대 100만 대죠.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씩 지금 목표에 못 미쳤는데, 아마 내년에는 폭스바겐이 지금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정도에 전기차 시장에 이제 위너가 누군지 드디어 판별이 될 것 같은데, 그쪽을 푸시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위차지라는 이제 충전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제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 딜리버리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업체들이 하는 서비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택배를 받는데 꼭 집에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회사에 갔는데 또 택배함까지 가기도 귀찮고 택배 배송원이 가져다 주기도 또 그것도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제 차에, 파킹에 있는 차에 배송원이 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임시키를 받아가지고 차문을 열고 택배를 놓고 가는 서비스입니다. 갖고 이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파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아이파크처럼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파킹처럼 주차 서비스, 위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주변에 이제 뭐 놀 것들, 먹을 것들, 그 다음에 할인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노는 행사 이런 것들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위커넥트는 뭐냐면은 기존의 차량을 스마트카로 변형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차가 7년이 됐거든요.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차량의 정보, 부품 정보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나 서비스 업체 서버로 날아가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갖고 앱을 통해서 이 차가 이제 좀 있으면 고장날 때가 어디가 예상되니까 점검을 하라든가 정기 점검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옛날 차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40유로 정도 재고 이제 데이터 플러그, 저희 오비디트 단자라고 차에 보면 단자가 있는데 거기다 꽂으면 자동으로 차 정보들이 앱을 깔면 제 앱으로 다 전송을 받고, 이제 회사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서 또 다른 비즈니스나 차량 관리 메인터넌스 쪽을 이제 나름 이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는 40유로를 받았는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다 공짜로 뿌렸어요. 데이터 플러그를 뿌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다 뿌렸습니다. 옛날 차에도 공짜로. 그래가지고 저런 부분을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죠. 신차 안 팔린다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이런 서비스도 있고, 카넷이라고 휴대폰에 이제 뭐 차량 문을 열거나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이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돼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IoT 핵심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자동차업계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모빌리티나 자동차를 얘기를 하면서, 저도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하는데, 제일 관심이 가는 업체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저희가 뭐 이제 아마존 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커머스 업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보시면은 다릅니다. 이거 아마존에서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죽스라는 업체를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의 업체고요. 자율주행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잘하던 업체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해외 자율주행 업체들이, 시험 운행도 못하고 펀딩도 받기 힘들면서 정말 헐값에 뭐 줍줍 시즌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되게 한 6조짜리 회사를 한 2조에 이제 그냥, 주워 먹었습니다. 아마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해 12월에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차를 공개를 했는데요. 4인승이고요. 차량 양쪽 끝에 모터가 달려갖고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앞뒤가 없는 차입니다. 그냥 뭐 유턴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전진하다가 뒤로 계속 가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인발버니에 따라서 레벨 0에서 5까지 있고, 레벨 4, 5를 사람이 전혀 이제 개입하지 않는 차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브레이크 페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밀러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없는 차예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좀 아직까지는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택시 개념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차들은 저희가 이제 로봇 택시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공장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도에서 또 일부 모듈을 공급을 하면서 되게 관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충돌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한 번 충전에 16시간 최대 속도 120km로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저희 뭐 자율주행 셔틀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걔는 저속 주행이거든요. 한 뭐 시속 50km 정도까지밖에는 못 나가고, 이제 뭐 얘도 정해진 루트를 다니는데, 이 시속 120km까지 달린다는 건 일반 차량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마존이 이런 차를 만들고 있고, 이거는 저희 이제 뭐 업체 생태계를 얘기할 때 이제 계속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 이커머스만 하냐?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스라는 업체를 자율주행 업체를 활용을 해서 사람도 태우고 물건도 나르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전기차 회사고요. 전기차 회사에 아마존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10만 대를 구매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물류 쪽에 이제 투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컨티넨탈, 저희가 이제 티어 1이라고 부르는 레벨의 회사인데, 저쪽하고 스텔란티스라고 이제 FCA하고 일부 이제 회사들이 M&A한 그 글로벌 4위 회사죠. 2위 회사죠. 했는데, 이 회사들하고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개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지금 일반차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폭스바겐에서 이제 그 데이터 플러그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들이 요즘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거든요. 갖고 저희가 뭐 아이클라우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구글도 쓰고 하듯이, 아마존 클라우드를 AWS를 기업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기업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쪽이나 차량 쪽에서도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차량을 오퍼레이션하는 기능을 담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컨티넨탈이 같이 조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버, 아까 제가 이제 그 죽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버가 사실은 자율주행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우버 뭐 지금 해외 나가면 굉장히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해외 가면 우버 많이 탔잖아요. 우버가 자율주행 사업부가 굉장히 컸고 한 1200명 됐었는데, 우버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동 승객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뭐 직원 한 75%까지도 자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우버 ATG라는 게 이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 자율주행하던 쪽인데, 그쪽을 인수한 오로라도 저기도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저 회사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좀 확보를 또 했고, 여기는 지금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사람 타는 것보다는 아마 트럭 쪽으로 먼저 시작될 것 같고, 이 도심 물류 쪽에서 좀 공장 내에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전을 위해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좀 강자들하고 하고 있고, 전통적인 또 커머스 업계이기 때문에 저런 쪽이 많이 필요하죠. 미국하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류의 85%를 트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A 트럭이라고 이제 어마무시한 무시한 저희 표현을 잘 쓰는데, 그 트럭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트럭들이 뭐 외국에서 이민 간 분들도 많이 이제 드라이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번 차를 가지고 나가면 최소 일주일에서 막 한 달까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3D 직종이고, 그 다음에 사람 공급을 못 받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1세 이상만 또 취업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취업을 해서도 지금 이제 연봉은 굉장히 높지만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은 늘어났는데 지금 물류가 원활하지 않고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뭐 자율주행을 투입을 빨리 가속화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민 그 이제 자격에 그 트럭 기사분들 또 그 자격을 신설해 가지고 이민을 받아서 이제 트럭에 투입을 하느냐,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쪽에 이제 임발크하고 오로라라는 업체하고 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중국에 이제 위라이드라는 업체에 또 자율주행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업체하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디스패치라는 업체는 이제 인수합병을 한 업체인데, 한 10kg 정도 들어가는 좀 요만한 요즘 로봇들이 있습니다. 뭐 자장면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애들이 요즘 전 세계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허용은 되지 않았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제 정부 제도를 통해서 일부 정해진 구간, 예를 들면 마곡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송도라든가 뭐 연대 안에 이런 식으로만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로봇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진짜 얼마나, 왜 이런 회사들을 다 인수합병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저도 재작년까지는 아마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CES 다니고 이러면서 아마존 보고 미팅하고 이러면서, 아, 이거는 무서운 회사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갖고 보고 있고, 재작년에 CES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아마존 부스가 어마하게 컸고 정말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아예 자기네 모토를 Accelerating the Future Mobility 해가지고 미래의 모빌리티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써붙여 놓고 얘네들이 뭐 이제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일부 사용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알렉사라고 저기 인공지능 스피커죠. 알렉사 에브리웨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량에 지금 음성인식 용도로 이제 아마존께 들어가 있고요. 아마존 키는 아까 이제 그 폭스바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킹해 놓은 차에 이제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커넥티드 비이클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유니브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충전기라든가 이런 쪽을 또 아마존이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커머스라고 부르는 이 생태계를 카커머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이제 뭐 주문도 하고 음식 배송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도 하잖아요. 요즘은 이거를 차 안으로 생태계를 그대로 옮기겠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내 모 그룹의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이제 카페이먼트 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카페이먼트라 그래가지고 뭐 드라이브 스루 같은 데 요즘 막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카드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카드를 줘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핀텍 모바일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제는 그 카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 통과하면 그냥 자동 결제가 되는 거죠. 미리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놓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드라이브 스루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 그 다음에 이제 파킹, 그 다음에 가스 충전,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 뭔가를 구매를 해놓고 픽업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예약, 공연 예약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세상이, 아마존이 또 모빌리티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속 좀 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동차 업체랑 좀 그 작업을 하다가 정해서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컨셉을 가지고 전략을 좀 짜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코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뭐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벤처도 사실은 에코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 뭐 실리콘밸리 관련 책 하나를 이제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사실은 생태계들의 에코시스템이 잘 돼야 이제 벤처도 성장을 한다. 너무 뻔하지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까지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쪽, 이동하는 데서는 이제 마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앱을 꿈꾸는 마스 프로바이더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슈퍼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그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우버 같은 거잖아요. 카카오택시. 동남아 여행 가시면은 이제 많이 쓰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 앱이 성공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핀텍이라든가 이런 신용카드가 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 그랩이라는 업체가 결제 시스템까지 들어갔을 때 얘들이 그 시장을 장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마트폰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이제 동남아에 확 들어오면서 20, 30대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소유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랩이 들어가서 그랩이 움직이는 시장하고 그쪽을 다 지금 사실은 휘어잡았고 결제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들도 그랩 하면 굉장히 이제 뭐 대단하게 사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을 뭐 한다고 조금 미루고 있는데, 그런 앱들, 앱 하나에서 결제까지, 그러니까 구매해서 결제까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에브리싱을 구매할 수 있는 앱들을 저희가 슈퍼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스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요즘 뭐 X 애저 서비스, 요게 붙는 게 되게 유행하는데,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모빌리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이렇게 뭐 앱을 쓰시거나 뭐 팀앱을 쓰시거나 아마 좀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목적지에서 출발지까지 저희가 입력을 하잖아요. 저희가 앱을 띄워서 그 현재 위치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GPS가 잡아주고 목적지까지 입력을 하면 뭐 택시를 부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팀원이라든가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서비스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송파에서 왔는데 송파까지 갈 때 어느 길을 따라서 몇 미터를 가고, 혹은 거길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내려서 뭐 또 지하철을 타든가 택시를 타든가 해서 목적지까지 가라 해가지고 쫙 이렇게 심리스하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보통 마스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제도 인앱 결제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런 쪽을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갈구를 하고 있고요. 뭐 기존 초기에는 그냥 싱글 모달, 싱글 플랫폼 하나의 앱으로 뭐 킥보드나 자전거나 택시나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앱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멀티모달 싱글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를 쓰고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저는 이제 마스 2.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금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 3.0은 뭐 일부 카카오라든가 이제 그 소카도 있죠.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운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아이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 연결된 것을 저는 이제 마스 3.0 최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지금 마스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마스 생태계에 이제 얘네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이제 이항이라는 제품인데 아마 재작년이죠. 서울시에서 이제 한 대를 사가지고 서울시에서 잠깐 띄웠었고, 쌀가마니를 실었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고,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졌기 때문에 2인승이거든요. 얘를 띄웠고, 이제 벨로콥터라는 업체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약간 이제 시험운행 그냥 기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만 살짝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하나의 생태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국토부에서는 이런 이제 그 하늘을 나르는 그런 드론, 얼반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뭐 202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굉장히 많은 해외에 따져보면 한 160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 카운트를 해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사실은 기체를 만드는 업체들이고, 한국에는 아직 좀 기체를 만들 수준은 안 돼요. 아쉽게도. 근데 이제 주요하게 좀 나름 유명한 업체들인데, 얘네들을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의 이제 이항처럼 얘는 한 번 충전하면은 34km 정도밖에는 못 가고 속도는 뭐 한 130, 시속 한 130km로 나릅니다. 갖고 그 상공을 나르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한 8인승 정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항이나 이런 애들이 2인승인데, 콥터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되게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있는데, 그 안전벨트를 낸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얘가 고장이 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탔는데 저만 죽으면 되는데, 엄한 아파트나 엄한 건물 가서 이제 제어가 안 돼서 추락하거나 그쪽에 충돌을 해버리면 뭐 다른 분들까지 이제 상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을 안 돼 가지고 약간은 지금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소셜 억셉턴스라는 부분, 사회적인 수용성에 약간 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율주행차도 그랬어요. 그 미국의 이제 아리조나에서 그 자율주행 시험 운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가면 돌 던진다든가 네가 내 일자리 뺏어갔지 파이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시험 운행하다 보면 칼치기라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정말 뭐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니까 들이받고 싶을 정도로 확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칼치기, 자율주행해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 건 칼치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 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사회적인 수용성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얘도 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갖고 아직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항처럼 한 30km, 그 다음에 한 번 충전에 100km 정도 가는 애들, 한 200km 가는 애들, 속도도 그거에 맞춰서 뭐 시속 한 100km, 200km, 300km 정도 가는 애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좀 클래스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거리도 한 300km, 맥스 300km 정도 되다 보니까 도심 내 이동, 그러니까는 뭐 주로 이제 아직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수용성이나 안전 이슈 때문에 강을 따라간다든가 이제 그런 루트를 많이 잡고 있어요. 사막이라든가 하고 호주라든가 뭐 두바이 쪽에서도 지금 뭐 세계 최초로 이거를 뭐 어떤 그 마스 서비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건 뭐 여의도나 이런 한강 둔치에서 공항까지 가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까지 마스가 포함이 돼가지고, 기존에는 뭐 자전거부터 네 바퀴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라든가 렌트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지상에서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움직이는 걸로 지금 마스 생태계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보잉이 아무래도 제일 잘합니다. 보잉, 뭐 항공사잖아요. 보잉이 있고 에어버스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보잉이 경험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자본도 많기 때문에 전체 업체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버 쪽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우버 쪽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쪽 사업부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이제 매각을 해버리면서 이제 뭐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오버에어라는 미국 업체에 $5천만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 기체를 사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국내 업체들 지금 몇 개 업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일단 기체 확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기업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하나처럼
외국 업체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자체도 대부분 이제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유럽 이쪽 시장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가서 개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제가 200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0년도에는 자율주행 상용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순진했고 속았죠. 안 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4, 5 영화에 나오는 키트 같은 거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술이 뭐 프로타입이라든가 테스트 레벨에서는 되지만 그냥 뭐 매스 프로덕션이나 상용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장벽. 특히 탈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소셜 배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제도 있지만 얘네들이 부딪히는 게 일자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아마 타다라는 것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카에서 뭐 그 카니발 갖고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막았고 그것 때문에 뭐 택시가 좀 딸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자문하는 회사 데이터 1년치를 뽑은 게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 1년 데이터를 한번 쫙 뽑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보통 한 번 타는데 1.5km 정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길면 2km.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시 택시 데이터 1년치를 분석을 해보면요. 1km 언더로 이동하시는 분이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택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1km 언더로 막 500m 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세종문화회관 같은데 세종문화회관 앞에 광화문에 이제 길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게 건널목까지 가기는 되게 애매한 위치 있을 때 건너가야 되는데 택시 잡고 아저씨 유턴해서 세워주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게 18%고 5km 언더로 이동하는 게 전체 택시 1년 이동량의 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택시 시장을 뺏어 먹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고 한국에서도 데이터를 보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또 이제 눈치채시고 뭐 그 전동 킥보드 충전 사업권 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서로 이게 딱딱딱 영역이 나눠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해소를 하고 저도 뭐 이 모빌리티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법 만들고 이런 거 쉬운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규제가 나눠진 섹터에서는요 정말 규제 컨트롤이 힘들고 그 이제 기업 컨트롤이 힘들어가지고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얘도 이제 마스단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유럽에서 빅데이터로 이제 그럼 이게 얘를 실제로 이제 상용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비행기는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UAM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을 어디서 시키냐?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헬기장 있잖아요. 이제 건물, 고층 건물이나 이런 데가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수용성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은 안 하고 대부분 요즘 뭐 강변, 이렇게 좀 사람도 없고 안전한 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이게 이제 활주로가 아니라 버티포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제일 큰 이슈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안전,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이즈. 이게 소음이 한 60데시벨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 소음 한 63데시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도 아마 전기차 소리 되게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전기차 소리, 그 윙 소리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 모터 소리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현대에서 이제 뭐 컨셉츄얼리 그린 건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 생각하는 마스 서비스고 이게 버티포트인데 뭐 특정 위치에서 이 자율주행을 타고 얘가 버티포트에 와서 도킹을 하면 사람은 굳이 뭐 나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통로를 통해서
이 포트 안에 들어가고, 이 포트 안에는 공항 라운지처럼 뭐 약간의 뭐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 있다가 시간이 맞으면 이 루프에 올라가서 얘를 타고 수직으로 이륙을 해서 목적지까지 간다. 요 개념이죠. 요걸 인프라로 보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이동하는 모바일 버티포트 개념도 있고 아마 공항보다는 좀 다양한 컨셉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잉에서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문 닫았어요. 보잉이 상태가 안 좋대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진화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도심 내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얘도 돈을 벌려면 자율 비행이 돼가지고 그 몸값 비싼 파일럿을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차라리 좀 더 긴 거리를 날아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사람 태우는 건 아직은 위험하니까 뭐 카고 쪽 짐을 실어 놨는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이나 산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19 역할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나온 게 이제 AAM입니다. 그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도 어제도 이제 미팅을 하고 몇 군데 개발 시작하고 있는데 수소를 가지고 액체 수소를 넣어서 이 운행거리를 굉장히 좀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쓰면 한번 이륙할 때 배터리 용량의 70%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얘가 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인데 그걸 극복을 하자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약간의 좀 발전이 있고 이게 끝나야 이제 좀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시스템에 가장 관심 많은 게 전기차예요. 1890년대 전기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뉴욕 택시의 90%가 전기차였고 에디슨 전기차가 또 굉장히 유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몇 년 전하고 똑같았던 게 한 번 충전했을 때 이동거리가 너무 짧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근데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써가지고 레이디스카라고 이제 많이 불렸었는데 얘가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도 글로벌에서는 차량 판매가 한 20%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전기차는 한 43%확 그냥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1위죠. 이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의 4%밖에는 안 되고 2050년에는 이제 그 한 50% 정도 자동차 시장에 자동차를 커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5년에 뭐 배터리백 가격이 소비자의 임계값에 부딪혀서 이제 이게 좀 경쟁이 좀 또 가열될 것 같고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카운트를 해보면 테슬라, 폭스바겐, GM,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현대기아차 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5개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배터리 전기차는 전체의 56%. 그러니까는 친환경차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사실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하고 같이 쓰는 차들이 아무래도 지금 충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차가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되고 뭐 많은 기업들은 뭐 2030년 뭐 이때 뭐 한 몇백만 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질렀습니다. 자기네는 2천만 대를 만들 거라고 질렀어요. 지금 100만 대 파는데 20배를 늘리겠다고 또 우리 머스크 형님이 또 이렇게 그쪽도 그 이사회 의장하고 터뜨려 가가지고 저게 되면은 테슬라 천하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테슬라가 폭스바겐에 먹힐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뭐 핫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요타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는 전기차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이브리드만 할 거야 하면서 세계 1위 하이브리드인 업체인 토요타가 발표를 했죠. 우리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다. 2030년에 30개 모델을 내놓겠다. 배터리 투자에 1조 5천억에서 2조 엔을 투자를 하고 전고체 배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하고 다른 게 뭐냐면 리튬이온은 액체고 이제 화재가 나면 꺼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제 부피가 큰데 전고체는 부피도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부피가 작다는 건 차량 내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관심은 많은데 도요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세계 1위인 업체가 이렇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사실 해야 될 시점인데, 렉서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모든 라인업에 순수 전기차를 도입을 하고 글로벌 100만 대를 팔겠다. 2035년까지는 모델 전체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불과 한 달 전에 또 도요타가 전기차, 세계 자동차 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업체와 도요타 6개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메인 컴퍼티터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율주행 역시 이들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들 중심으로 전 세계 한 60에서 70% 시장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 에코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다 해요. 애플처럼,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배터리 생산, 그 다음에 솔라루프, 파워월이라고 이제 태양광 저장을 해서 차량도 연결하고 집에도 쓸 수 있는 ESS 시스템, 그 다음에 슈퍼차저 등등 자기네가 다 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서비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고 다 매니지를 하고, 보험까지 자기네들이 합니다. 한국에서 못해요. 한국은 완성차들이 보험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테슬라는 데이터를 다, 이 유저 데이터를 다 긁어가가지고 그걸로 최적의 데이터를, 보험 설계를 해주고 한 20% 정도 싸게 팝니다.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만 되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테슬라는 에코시스템은 자체 에코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폭스바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차지고라든가 이런 업체들과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그 다음에 이제 슈퍼차저 아이오니티라는 데랑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업체죠. 중국의 인지 완성차 전기차 업체고 나름 그 럭셔리 모델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그냥 배터리를 교체를 해버립니다. 밑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계가 나름 로봇이죠. 차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다 쓴 건 떼어내고 새롭게 풀리 차지된 배터리로 교체를 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나사 체결을 하고 배터리 빼서 이송시키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6분 걸렸었는데 지금 3분까지 줄였고요. 중국의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징 모터스라든가 중국의 거의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CATL 같은 데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1분 만에 교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이 시스템을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중국이 전력 사정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전기를 계속 생산을 하고 이러면 또 미세먼지 또 종주 국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외곽이랑 이런 데 빠지면은 주차할 데가, 도심에는 주차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설치하는 완속 충전기의 어떤 그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걸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서 업체들이 이걸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아예 그냥 정부 사업으로 업체들을 굉장히 밀어주고, 스마트 시티 하듯이, 그 도시 자체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슈퍼차저 해가지고 급속 충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중국은 이걸 하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중국이 세계 1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도 있지만 로컬 스탠다드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 시스템도 같이 이제 그 수출을 했고, 중국이 지금 휘어잡은 데가 사실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ODA로 동남아 쪽을 지원을 하면서
도요타라든가 이제 혼다라든가 이런 탈 것들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스탠다드를 수출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빌리티 쪽 좀 다양하게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제일 좀 요즘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킥보드라든가 뭐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그 시스템들도 이렇게 배터리를 그냥 교체를 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꼬마 전기차라고 부르는데 우체국 택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트에 보면 조그만 전기차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B2B 기업들끼리 비즈니스 할 때는 굳이 뭐 차징 시스템 다 만드는 것보다는 배터리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계속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쪽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구독 모델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컨텐츠라든가 뭐 월 단위로 이제 결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냥 도심 내에서만 타고 다니면서 장거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용량 작은 배터리를 좀 싸게 한 달 단위로 이제 계속 교체를 해서 쓰고, 장거리만 뛴다 그러면 용량 큰 거 돈 좀 더 주고 계속 교체해 주는 시스템. 그래갖고 이들의 지금 뭐 에코시스템이 되게 좀 재밌게 보이고요. 비슷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테슬라도 이걸 했었고요. 뭐 해피플레이스라는 데도 했었고, 미국에는 지금 앰플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니오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차를 만드니까 이 차와 배터리 교체를 굉장히 좀 자유롭게 설계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이 앰플이라는 업체는 기존 차들하고 이제 배터리 수합을 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려면 배터리하고 차 중간에 이제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트가 필요한데,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걸 좀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고 난다든가 뭐 이 배터리 관리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런 업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일단은 아무리 슈퍼차징을 한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럼 빨리빨리 충전하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가스 차량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전기차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SK라든가 이런 데서 전기차 충전소에 뭐 카페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문화시설 갖다 놓고 이러는데 이게 지루해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기존의 가스스테이션처럼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하고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포드에서 이번에 낸 거 V2V를 내놨습니다. V2V가 뭐냐면 제 전기차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V2L이라고 뭐 차에서 우리가 그냥 가전제품 쓰는 건 V2L이라고 그러고 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V2V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움직이는 그냥 모바일 스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국내 업체도 있기는 한데, 제가 파킹을 해놓으면 이 충전 예약을 하면 알아서 충전하는 배터리가 내장된 자율주행 로봇이 와서 이제 서로 체결을 해서 충전을 해주고, 충전이 끝나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를 또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나와가지고, 충전 에코시스템이 지금 뭐 결국은 돈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해외 대기업들, 완성차 업체들 사실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충전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좀 활발히 비즈니스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플랫폼화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차는 이거였어요. 이게 음성인식을 하면은 음성인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얘가 알아서 그냥 뭐 서비스도 다 해주고 차도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뭐 취침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게 레벨 4, 5 자율주행이었고, 제가 본 자율주행차 중에 굉장히 괜찮은 게 볼보 360C라는 차의 컨셉이었는데, 이 레벨 4, 5가 생각보다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레벨 4, 5가 사실은 구글이 2015년도에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율주행차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큰일 났다라고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글이라는 검색 업체가 저거를 만들어서 내놔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 했지 하면서
한 5년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2020년, 2021년에 자율주행자 레벨 4, 5를 양산을 하겠다고 막 빵빵빵빵 경쟁적으로 터트리고 돈을 무지하게 투자를 해요. 근데 다 실패했고, 마침 또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또 자금난도 겪었고, 어떻게 보면 또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 지금 몇 년씩 밀어놨었는데, 자율주행차가 레벨 4, 5가 그러면은 자율주행 가장 활발히 되는 미국에 몇 대가 지금 시험 운행되고 있느냐고 카운트를 해보니까 아직 1,400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했던 구글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퍼시피카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 6만 대,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그 당시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인 아이페이스라고 이제 비싼 차죠. 그 제규어 거. 그거 2만 대, 약간 8만 대를 굴리겠다. 지금 시점이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미국 전체에 1,400대 밖에 안 돼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적인 한계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율주행책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라이다 같은 경우가 75,000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75,000불인데, 요게 이제 주변을 3D로 스캔을 해가지고 지도랑 매핑을 시켜서 가는 장치인데, 그거 하나에 제일 좋은 게 한 75,000불, 80,000불이면 웬만한 고급차 가격이고, 얘를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또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이더 없이 가고 지금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가 잘하네, 웨이모가 잘하네, 막 그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만약에 라이다가 가격이 떨어지고 전고체라고 이제 그 회전하지 않는 라이다가 들어오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라이다를 굳이 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게 뭐 지금 한 $500 정도 되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지금 12,000불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경쟁이 좀 되는 분위기인데, 약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라이다 쓰냐 안 쓰냐, 테슬라냐 웨이모냐 뭐 현대냐, 이게 아니라 라이다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냐가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관건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2019년까지 뭐 주요 해외 업체들이 투자를 한 게 뭐 한 16빌리언 정도 달러죠. 이걸 투자를 했는데, 여기 50%가 구글, GM, 우버가 썼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업체들이 한 50% 썼고요. 그래갖고 이게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왜 안 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인공지능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뭐 또 한동안 난리가 났었을 때, 그 제2의 겨울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은 쭉 발전하리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이 기술 정체기에 좀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냥 막 알아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도로에 자전거라든가 사람을 인식하고 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영상을 가지고 판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구분을 하려면 기존에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얘는 뭐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영상하고 매칭시켜가지고 피하든지 받든지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데이터 댐사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쪽에서 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갖다 쓰지 못하죠. 그리고 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 그런 영상을 가지고 판독 작업하는 그쪽에서 이제 어노테이션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뭐 알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딜 사업의 일부에서 그 이제 뭐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런 개념으로 그걸 많이 했는데, 테슬라는 그 스페셜리스트 1,000명을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려면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어두울 때, 밝을 때, 그 다음에 국가별로 도로 상황, 교통 규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폰, 뭐 바퀴 달리는 아이폰이다. 요즘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요 이제 파란 라인이 요 위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입니다. 요 수준과 그 요 수준이 인공지능 수준이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운전을 한다면 그럼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는 운전을 어떻게 안전을 개런티해 주느냐 그거만 이제 증명이 되면 사실은 자율주행을 다 이제 휠 띄워내고 페달 띄워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수준이 인간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9%까지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약간 좀 레벨 4, 5는 허들에 갇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자율주행 겨울이 왔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실제 투자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2020년에 투자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투자 대상은 줄어가지고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들을 아까 UMA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되는 업체들한테 계속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그 모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쪽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업체로 유명한데 저 잠깐 다녔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셋업이 되면서 그쪽으로 투자가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업체로는 투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게 되는 데만 된다. 뭐 이런 시장, 대형 업체만 된다. 이제 이게 자율주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Purpose Built Vehicle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2000년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뭐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있고 바퀴 달리고 배터리 달리고 파워트레인 달려갖고 요 위에 이제 차체를 얻는 개념인데 얘는 스케이트보드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얘만 있고 이 위에 짐칸, 캐빈을 얹으면 짐차가 되고 물류차가 되고 이 사람 타는 칸을 얹으면 사람 타는 차가 되는 이런 개념의 차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90년대에도 있었는데 그 벤츠가 2018년에 한번 이제 오픈을 했고 GM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두바이에 2040년에 두바이의 물류를 25%를 처리를 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레벨 4예요. 레벨 4로 요즘 전 세계 도시들의 추세가 뭐냐면은 차를 줄이자가 있고요. 제한속도 낮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50km로 제한속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아마 30km로 낮췄고 유럽은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서 자율주행한테는 아무래도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차들은 100km로 달리는데 얘는 막 50km로 달리고 전동 킥보드가 보통 이제 제한 속도가 20에서 25km거든요. 그 국가마다. 이 속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호작용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상한 속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는데 속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안전해지는 경향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기 편해지는 시대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가로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속 터지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차를 줄이는데 이런 차들을 투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전기차고 자율주행차니까 특히 이제 B2G 쪽에서 뭐 쓰레기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심을 유지 관리하던 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로 보수 차량이든가 이런 것들이 소음도 적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밤에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차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2023년에 이제 뭐 4,000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뭐 두바이가 아무래도 뭐 돈이 많고 뭐 사막적이다 보니까 UMA도 뭐 먼저 들어가겠다, 얘도 먼저 들어가겠다, 뭐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엑스포가 열렸었죠. 거기 이제 작년에 그 메인 그 이제 주제가 모빌리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런 음식 배송 혹은 뭐 택배 차량입니다. 이것도 자율주행이에요. 이 차, 이거 뉴로라는 제품인데 얘는 2020년도에 그 미국 그 자동차 안전표준 예외 대상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돌 테스트라든가 이런 테스트를 다 그러니까 몇 가지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율주행이고 최대 속도 40km
전장은 2.74m, 전폭은 1.1m, 전고는 1.86m. 그러니까 트위지라고 아마 1인용 차 있잖아요. 가끔 보시면 그거만 하네요. 그거만 하내고 뭐 자율주행인데 혹시 모르니까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이제 5,000대 정도를 운행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하지는 못했는데 얘는 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고 이제 몇 대씩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저희 집까지 자율주행으로 와서 왔다고 도착을 하면 가지러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지러 나가기 되게 귀찮죠. 아마 우리나라 들어오면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저거를 또 로봇이 받아가지고 또 집까지 연결을 배송을 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나름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펀딩을 많이 받은 업체가 중국의 이제 네오릭스라는 업체고 얘도 이제 퍼포스빌티 비클인데요. 얘도 트위지 사이즈고 요거는 우한에서 이제 도심 방제 작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구에서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막 하는 거 보고 제가 몇십 년 전에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렇게 뭐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나 했었는데 얘는 이제 로봇 택시 자율주행이 이제 방제를 하고 뭐 이 격리되어 있는 분들한테 뭐 물품이라든가 의료용품이 필요하다면 이 위에 물건을 실는 캐빈을 얹으면 이걸 또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고식의 다목적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히노라는 도요타의 상용차 업체인데 요건 이스라엘 업체랑 같이 만들었고 요 위에 뭐 힐링을 위한 하원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에 굉장히 멀리 떨어졌고 특정한 분한테 머리를 헤어컷을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뭐 그런 분들을 위한 미용실 뭐 행사장이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외딴 데 사시는 분들은 편의점 뭐 이거는 택배 자동 창고 그 다음에 도로 리페어 차량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차량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컨셉들이 좀 재밌게 나와 있고 될 것 같고 기아차가 이제 2022년에 올해 이제 첫 출시를 좀 뭔가를 하겠다 그러고 글로벌 1위 퍼포스빌티 비클 업체가 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뭘 얻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바꿔지는 이런 차량들. 그러니까 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전기차가 130년 만에 상용화 확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전동 킥보드도 그때 나와서 상용화 되다가 이게 이제 그때는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그때 디젤이었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아까 UAM 같은 경우도 최초 컨셉을 만든 게 라이트 형제랑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였어요. 그게 지금 이제 뭐 좀 날고 있고 그래갖고 야 이게 좀 자율주행은 1940년대에 이제 컨셉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 뭐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특히 소셜 밸류 있는 것들이나 기술적 허들이 있는 것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이런 또 퍼포스빌티 비클 카테고리에는 뭐 우버하고 이제 어라이벌이라는 현대기아차가 투자한 회사하고도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택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나타 택시가 있고 소나타 승용차가 있다 그러면 이 소나타 택시가 내구성이 한 15%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잠깐 타고 얘는 뭐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강한데 뭐 그런 걸 또 요즘 퍼포스빌티 비클이라고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못하네요. 디디추싱 아마 중국에서 활용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중국의 뭐 우버, 뭐 그냥 카카오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업체는 그냥 차를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었는데 전기차 허들이 낮아졌다는 게 뭐냐면은 그 디디추싱이 여기가 하여튼 중국이 땅이 큰 게 등록 고객이 5억 5천만이고요. 디디추싱 기사가 3,100만 명이고 하루에 6천만 회를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행태라든가 이런 운행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내구성 강하고 안전하고 재밌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아예 설계를 해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퍼포스빌티 비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좀 세상이 좀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로봇이냐 차냐 갖고 되게 많이 싸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 과제가 많은 데는 로봇 협회도 있고요. 로봇 전공하신 분들 계시고요. 자동차 협회 있고요. 자동차 뭐 협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은근 또 미묘한 갈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모빌리티냐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이렇게 보는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도하면 제 앞에까지 오는, 사이드워크, 그러니까 인도로 다니는 딜리버리 로봇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래갖고, 국내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뭐, 미국이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얀덱스라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쪽에서 되게 잘하는 업체들이 검색 엔진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구글,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가장 이제 탑티어 검색, 구글은 글로벌이죠. 인데, 얀덱스라는 업체가 현대하고도 뭐 협력을 하고 있지만 KT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로봇이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얘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데 되게 잘해요. 걔네는 아예 오픈 플랫폼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풀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엔지니어링 손을 뗐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해 보신 분이 레벨이 굉장히 좀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검색 엔진들이 업체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데이터 핸들링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런 걸 좀 되게 잘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하나의 또 이동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아파트 밑에까지는 왔는데 안 되면은 거기부터는 이런 로봇을 쓰겠다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포드에서 DGC라는 로봇인데, 그 차에서, 얘도 차에 타고 있다가 물건을 내려서 그 물건을 사람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로봇이고요. 이거는 현대기아에서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이제 스팟이라는 로봇이죠. 뭐 이게 암이 달릴 수도 있고 그냥 뭔가를 올리고 갈 수도 있는데 75,000달러예요. 도그봇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뭐 중국에 100만 원짜리도 나왔고 요즘 어린이용 장난감도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얘도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로봇들이 지금 모빌리티와 계속 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뭐 CES 저는 무서워서 못 갔는데, 모베드라고 이제 현대에서 이 플렉서블하게 바퀴가 이제 이동할 수 있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내놨고요. 아까 그 딜리버리, 사이드워크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는 한계가 뭐냐면은 계단을 못 올라가고 장애물을 못 넘는다는 건데, 이런 이종 로봇이라든가 얘네들은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거 하려고 이거를 75,000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대량 생산되면 가격이 더 낮아지겠지만, 그 경제성하고 편의성하고 사이에는 분명히 좀 뭔가, 모든 어떤 그 이제 뭐 프로덕트들이 그렇지만 이런 좀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우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혹은 경쟁 업체가 이런 걸 했는데 니네만의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 나르는 쪽에 어쨌든 지금 이 패턴, 예전에 마트 가서 다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다시 다 풀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스토어 헤일링이라고 아예 마트 형태를 집으로 불러버리는 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동,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동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귀찮음을 그냥 해소해 주는 게 이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지금 뭐 당근이라든가 뭐 배민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이제 리플레이스 하기 위함에서 이런 로봇들이 나왔는데, 이 실제로 물류 배송 구조에서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사람이 물건을 내려서 그 주문한 사람까지 가져다 주는 비용이 한 53%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송 시장이 워낙 터지다 보니까 그 비 오는 날, 뭐 눈 많이 오는 날 배송 한 건에 지금 몇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배송을 웬만하면 안 쓰고 있거든요. 운동이라도 조금 해보겠다고 안 쓰고 있는데, 몇만 원씩 가다 보니까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배송업체들도 뭐 지금 상장한 업체도 있고 상장하려고 그러는 업체도 있지만, 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으로도 하고 있고, 실제로 스타쉽 로보틱스라는 업체가 그냥 글로벌에서 제일 먼저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는 그 한 번 딜리버리에 한 1유로 정도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24시간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좀 더 저희가 이제 유닛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한 유닛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돈을 뽑아내느냐 그 개념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화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시간이 좀 없었고 빨리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제 모든 결제를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차 안에 디스플레이에서 예약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프리오더도 할 수 있고 뭐 뭐든지 살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는 핀텍 업체나 이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갔는데 야, 왜 니네가 가지고 우리가 다 가지고 가서 우리도 돈 벌 거야 해가지고 뭐 그냥 다 해요. 완성차 업체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현대도 현대페이, 기아페이, 제네시스페이 있고요. 뭐 해외처럼 이 구매 대상이 광고밀하진 않지만 뭐 하나의 그 새로운 지금 데이터와 그다음에 시장 새로운 그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는 이제 저희가 뭐 인포메이션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신기하게 요즘 자율주행 쪽에서는 VR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부터 계속 VR 쪽을 많은 업체들이 탑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VR 헤드셋 쓰면 어지럽거든요. 근데 이제 차에 타고 그거 쓰고 뭐 게임하면 정말 그러니까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이슈 때문에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차량 움직임과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의 속도와 움직임을 좀 계속 맞춰주면서 시크니스를 줄여주는 알고리즘이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애플도 똑같은 그런 컨셉을 내놨고 뭐 닛산도 여기는 요즘 뭐 나름 뜨기도 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는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내놔가지고 AR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하고 통화할 때 그분의 아바타가 뿅 나온다든가 아니면 혼자 운전하기 싫을 때 그러니까 차량의 조작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을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불러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아바타 이런 개념으로 또 내놔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근데 아직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BMW가 중국에서 한번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중국 고급차에다 노래방이 있나요? 중국에서 택시 맡아봐갖고 모르겠는데 BMW가 노래방 장착 안 했다고 이게 회자가 됐더라고요. 문제 있다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또 국가마다 좀 문화가 다르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차 안에서 돈을 만들고 시간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즐길 수 있는 게 중국은 또 노래방이다 가라오케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에서 또 관심을 받는 게 자율주행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자율주행 사고가 많이 났어요. 시험 운행하면서. 근데 거의 모든 그 이제 원인은 휴먼 에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슈퍼크루즈, 하이퍼크루즈, 울트라 크루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레벨 2 플러스 레벨 3 제품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한 구역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GM의 울트라 크루즈라는 건데요. 북미 200만 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만 할 수 있는데 레벨 3라는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레벨 3는 뭐냐면 레벨 2까지는 항상 시각을 주변을 모니터링을 하고 차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차량을 조작할 수 있게 손을 스티어링 휠에 발을 이제 그 풋페달에 이제 그 주변에 놔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사항이 있는데 레벨 3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특정 구간에서만 가는데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단 그 상황은 미국 제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막힐 때나 그다음에 일본 혼다에서도 100대를 내놨는데 파는 걸로 시속 60km나 50km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그거를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구간과 속도 아닌 데서 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막 의자가 햅틱으로 막 바이브레이션 줘서 이제 네가 운전해야 돼 막 경고를 주고 소리도 나오고 빨간불도 들어오는데 그래도 안 하면 갓길에 나가서 지가 서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들, 일본 제품들 공통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차 업체들은 안전에 그만큼 민감한데 테슬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테슬라파와 비테슬라파가 안전 이슈로 확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에코시스템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어느 업체가 뜰 거냐, 전 세계 시장에 포션을 많이 잡아 먹을 거냐인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내연기관을 이제 만들지 않겠다. 노르웨이 2025년에서 뭐 한국도 2040년까지 있고 반도체 이게 한 2, 3년 더 갈 것 같은데 반도체 모자르죠. 배터리 모자르죠. 중국 히토류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지금 쇼티지가 큰 거는 인력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쪽 개발할 사람이 없는 게 뭐 산업부 쪽하고 일하나 하고 있는 게 내연기관 하시던 그 완성차나 부품업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전기차나 다른 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구나 뭐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재작년부터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내연기관 하시는 분들을 100% 그냥 다 수용 안고 자연 은퇴할 때까지 이제 계속 다닐 수 있게 했지만 그 이외의 해외 OEM들은 보편 10,000명 단위로 다 해고시켰습니다. 2018년부터 다 해고시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기차 라인으로 기존의 라인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생산 설비 투자든가 자율주행 R&D 이쪽에 다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한국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게 있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판매 중단 시점도 2030년쯤이에요. 그리고 5개 메이저 업체에 도요타까지 들어와가지고 힘든 시점이기는 한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 업계가 지금 어떻게 재편이 됐냐면 구글의 웨이모 중심으로 4개 업체, 5개 업체가 모여 있고요. BMW하고 다임러하고 서비스하고 전기차 협력하고 있고요. 포드하고 BMW, 폭스바겐이 전기차 플랫폼 공유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폭스바겐은 자기네 자율주행차 전담 조직까지 포드에 넘겼어요. 그리고 일본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는 프랑스 계열이니까 얘네 빼고 나머지 업체들이 도요타하고 소프트뱅크가 만든 조인트 벤처에 다 뭉쳐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GM은 최근에 그러니까 크루즈라고 자율주행 전담 조직이 있는데 혼다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마존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업계들은 자기네 국가의 경쟁자도 있지만 하나의 국가 기반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가별로 많이 모였는데 지금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불과 2, 3년 사이의 일입니다. IT 업체들 툭툭 치고 나오죠. 바이두 잘하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애플은 한 해만에 하고 있죠. 샤오미 우리가 만들 거야 하고 있죠. 네, 퀄컴도 얼마 전에 미팅해 보니까 플랫폼 수준이 자율주행 플랫폼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업체들이 많고 이런 이제 뭐 국적을 떠났거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빵빵빵빵 튀어나오면서 얼라이언스를 맺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관심을 갖는 거고 소니. 그러니까 저는 재작년에 소니 차를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 업계에 있었는데 멀리서 봤을 땐 그냥 뭐가 장난감 갖고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품마다 보쉬, GF, 퀄컴, 엔비디아 뭐 등등해서 탑티어 업체들하고 다 같이 만든 거고 조립은 마그나 이게 이제 그 LG하고 그 파워트레인 업체 같이 세운 ODM 업체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데예요. 벤츠 뭐 이런 데 차들을 이제 그 생산 대행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놓고 이 소니도 자동차 부품은 오래 했었거든요. 저도 같이 일을 했었고 이거는 뭔가 싶었던 거죠.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었고 네, 그 제품이고요. LG도 마그나랑 파워트레인 만들었고 LG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자동차 모든 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냥 언제 조립 라인 만들거나 ODM 쪽에 조립을 맡길까 그 시점이에요. 근데 많은 티어 1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자동차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순간 기존의 물량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아주 피해가 크잖아요. 자금이나 이런 인력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디 상태로 있고 아마 이게 시장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바뀔 것 같다. 구글의 웨이모도 중국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도 완성차를 얘네가 원래 만들겠다가 포기를 했는데 중국 통해서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빅테크 업체, 가전업체, 요게 이제 한 부류고요. 그 다음에 티어 1들, 그 다음에 요 쉐어링 업체들, 그 다음에 어느덧 굉장히 커버린 칩 업체, 전문 업체, 카메라 업체들과 요 5개 부류가 지금 굉장히 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물론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뭐 먹느냐 먹히느냐 시점이고 협력을 할 거냐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 5년, 10년 동안은 이제 좀 많이 바뀔 업체고요. UMA도 뭐 항공사 업체, 자동차 업체들 안 하는 데 없어요. 다 뛰어들었어요.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 그거는 지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차는 그 자동차용 컴퓨터 ECU가 이제 분산돼 있어갖고 해킹에 그나마 강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 그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가면 해킹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테슬라가 이거를 실현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테슬라니까 된 거고, 스타트업이고, 테슬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된 건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적지가 않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고, 테슬라가 왜 성공했나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 잘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가프레스라 그러죠. 중국에 이제 LK 테크놀로지라는 그 프레스 업체가 있는데, 저 사람 CEO 꿈이 뭐냐면은 장난감 공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장난감. 이거 장난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도 장난감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없을까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생각이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차체를 다 찍어냅니다. 그래갖고 6,000톤 이상 대형 프레스 장비를 캐스팅해서 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업체랑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IDRA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M&A를 했죠. 이 중국 회사가. 그래갖고 현재 그 6,000톤급 모델 Y 이 프레스를 만들고 있고, 9,000톤급 기가 프레스를 처음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걸 처음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이게 아마도 지금 전기차가 가격 다운시키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만들고, 전동 킥보드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거 다 중국산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생산도 이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용접이란 게 필요 없잖아요. 이 업체 테슬라뿐만 아니라 딴 데도 다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갖다 쓴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럼 완성차 업체 미래는 뭐냐? 도요타는 우븐시티라는 시티에서 자율주행 로봇 다 집어넣고 수소를 기반으로 도시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 쪽으로 올인하고 있고, 얘네 모터가 전 세계의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가속화고요. 현대도 지금 약간 주춤은한데 수소로 올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회에 에너지 쪽하고 좀 굉장히 좀 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업체도 모빌리티 쪽을 진출하고 있고, 모빌리티도 역으로 진출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시와 그 다음에 모빌리티 디바이스라는 공간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아쉬운 게 이제 국내 시장만 두고 너무 서로들 막 규제 놓고, 그냥 우리 국민들 놓고 그냥 출혈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술 수준 평가 여기저기서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은 자동차가 자동차 기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통신, 블록체인 다 들어가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이통 빼고는. 그래갖고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옮기고 융합시키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현대 기아 임직원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네 회사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대기아 R&D 투자가 1위 폭스바겐의 현대가 16%, 예, 기아는 8%, 현대기아 모비스 삼성사 합쳐도 3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2017년부터 분석을 하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작년 것도 이제 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게 저희 R&D 집중도 얘기하잖아요.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얘기를 하는데, 다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 5%, 그 다음에 부품 업체들은 10% 이런데, 현대기아는 뭐 2%, 2.8%, 뭐 2.7% 그래요. 요번에 작년에 이제 현대가 앱티브라는 회사 2조 투자를 하면서 이제 3% 겨우 달성을 했는데, 격차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차의 1년 R&D 투자가 덴소라는 세계 부품 1위 업체보다, 1위가 이제 로봇 보시고요. 덴소보다 작습니다. 컨티넨탈보다 작고요. 제가 필드에 있을 때 덴소랑 한 5년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덴소가 큰 회사인지 지금 알았어요. 자꾸 부품업체라고 살짝 무시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좀 공부를 같이 하긴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원들을 갈아 마시는 건지, 아니면은 업체들을 이게 지금 쥐어 짜는 건지, 그냥 아니면은 이 양산역하고 이런 데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지 보고 아마 이런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정의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뭐 저도 몇 년 동안 모빌리티 올인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쉬다가 하고 있는데, 서비스 관점에서는 탈 것들의 다양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쉬운 접근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서 안전한 이동을 하는 거. 제품 관점에서는 뭐 모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그렇지만 내가 토탈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에서를 고민하고 인간과 사물의 물리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뭐 R&D에서 폐기까지 토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에 최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모빌리티 활성화법이라고 있고,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 다 분야마다 이제 법이 드디어 셋업이 되고, 얘가 이제 우산처럼 씌우는 게 이제 국회 통과만 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좀 법이 다뤄지고 있고, 그게 이제 국회 통과가 되면 아마 데이터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셋업이 될 것 같아요. 뭐 다 하시는 업무나 관심 분야는 다르시겠지만요, 아마 뭐 이쪽에 관심을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은 연구 주제나 아이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